여러분들 이 노르만디 상륙 이후에 엄청난 전차 손실을 미국이 봅니다. 누구한테? 독일군한테. 전차가 새로운 위협이라는 생각은 해서 대비책을 마련했는데요. 급하게 설계된 데다가 T-24는 채택되지 못했고요. T-24를 개량한 T-40이 나와서 M9이라는 준제식 명칭까지 얻었지만 이것도 전차 구축본부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미군은 M9도 포기하고 보다 새로운 구축 전차 개발에 나섰는데요. 이것이 바로 M10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M10의 양산과 실전 모습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M10은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생산 우선순위를 매우 높게 받아서 상당한 속도로 만들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물론 시험원만큼 막 팍팍 찍어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1942년 9월부터 1943년 12월까지 6,400대에 달하는 숫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독일의 신형전차, 신형 주력전차 판터 있죠. 이 판터가 1943년부터 45년까지 2년간 만든 숫자보다 미국이 주력전차도 아닌 물건을 1년간 만든 숫자가 더 많아요. 예? 이게 뭐예요? 이 미국과 독일 사이의 생산 능력이 뭐다? 넘사벽 차이다. 이걸 보여주죠. 물론 뭐 판터가 좀 손이 많이 가고 그러는데 재밌는 것은요, 이 숫자에 약 1400대의 M10A1이라는 바리에이션이 있다는 건데요. 이 M10A1은요 차체가 M4A2가 아닌 M4A3의 것을 베이스로 만든 겁니다. 이 M4A3는 이 엔진이 가솔린이에요. 그래서 포드 GAA를 이제 쓰거든요. 이 포드 GAA 엔진을 쓰는데 아무래도 미 육군에서 M4A3를 가능하면 표준으로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데다가 실제로 생산을 해보니까 뭐예요? M4A3의 차체를 M10용으로 돌릴 여유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는데 물론 이처럼 서둘러서 개발하고 생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특히 뭐가 문제였냐? 포탑이 좀 문제였어요. 이 M10의 극초경 차량은요 포탑의 앞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상당히 무거운 이 M7-4가 포탑 앞에 설치되었기 때문인데요. 급하게 생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문제가 빨리 드러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포탑을 돌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사지에서 포탑을 이렇게 수동으로는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경사면 모를까 겨우 15도에서도 포탑 회전이 수동으로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다. 이건 확실히 문제점이었죠. 그나마 이 문제는 기관총을 포탑 뒤에 장착하고 포탑 뒤쪽에 무게추를 덧붙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3년 3월에 튀니지에서 제899 전차 구축대대에 배속돼서 실전에 첫 참가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M10의 평가는 꽤 높았습니다. 독일군의 3호 전차와 4호 전차를 상대로 이 3인치 주포는요 확실히 효과를 발휘했죠. 또한 차체의 험지 기동성이나 방어력도 기존의 M6나 M3보다 훨씬 나았기 때문에 일선 병사들의 평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이은 이탈리아 전선부터 M10에 예상치 못한 강적이 속속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독일의 맹수, 즉 판터와 티거가 등장한 거죠. 티거는 이미 북아프리카에서도 극소수가 나오긴 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극소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요 M10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화력의 우위를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죠. 물론 여러분 4호 전차도 나중에 장포신이 나와요. 75mm 장포신 나오니까 얘한테도 밀렸거든요. 사실 원래 미군의 구축 전차는요 적을 먼저 차단해서 적 전차보다 먼 거리에서 선제 공격하는 이런 이론이 있었죠. 이쪽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을 격파한다는 그런 개념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전차 구축대대의 모토인 수색 발견 선멸, 즉 Seek, Search, Destroy가 이런 개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판터나 티거에는 이런 개념을 적용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판터와 티거 모두 정면에서는요 M10이라도 상당히 근거리까지 접근하지 않으면 관통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판터와 티거의 주포는요 M10을 아주 먼 거리, 맞기만 하면 3000m 이상에서도 간단하게 고철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즉 M10이 독일군한테 먼저 발견당하면 그야말로 황천길 특등석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M10이 설령 적을 먼저 공격해도 적을 격파하기는커녕 역관광당할 확률이 크게 높아져 버린 거죠. 즉 수색 발견 선멸을 적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적한테 당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탈리아 전선까지는 판토와 티거의 숫자가 여전히 많지 않은 데다 그래도 M10의 대전차 능력은 셔먼보다 한 수 위였기 때문에 미국군 상부에서는요 M10을 당분간 계속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943년 6월에 전쟁의 중심이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옮겨가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터가 독일에 한층 가까워지자 독일군 전차에서 판터와 티거, 특히 판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동안 판터와 티거가 아주 드물게 나타날 존재라고 생각해서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았던 미국군 상부는요, 일설에 의하면 끊임없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군에서는 무시했다고 하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크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독일군 맹수들에게 당하는 피해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죠. 여전히 미군 전차의 대부분이 맹수 상대로는 터무니없이 약한 75mm 포탑제형 셔먼이었기 때문에 미군 전차 세력은요 독일 맹수들에게 사정없이 찢겨나갑니다. 모든 독일군 전차를 상대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76mm 포탑제형 셔먼들 역시 예상외로 저조한 맹수 사냥 능력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죠. 이런 상황은요 미군 셔먼의 손실 대수를 봐도 역력합니다. 1944년 6월에는요 167대의 셔먼이 서유럽 전선에서 손실이 됐는데요 1944년 8월에 이르면 그 숫자는 557대로 급증합니다. 이게 전체 비율로 따지면요 전체 전차 보유량의 28%라는 막대한 수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공권까지 장악한 미군 전차가 이처럼 큰 손실을 입은 것은요 셔먼의 방어력과 화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심할 때는 1945년 1월 한 달 동안 무려 585대의 셔먼을 손실하기도 했습니다. 막판인 1945년 4월에도 550대가 넘는 셔먼을 손실합니다. 이 정도 손실은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1945년 4월이면 독일군은 이미 뭐예요? 무너졌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550대다? 이건 좀 이상하거든요.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44년 6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미군 최일선 기갑사단 중 하나였던 제3기갑사단이 겪은 손실을 보면요. 애초에 이 사단의 셔먼의 숫자는 222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약 11개월의 전투 기간 중 완전히 격파된 것이 648대. 그러니까 이거 중간에 격파되면 중간에 이제 보충이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다 통틀어 보니까 648대 그리고 수리를 요구하는 전차의 숫자는 1100대였습니다. 그중 700대가 독일군한테 파괴돼서 수리를 기다리는 거였죠. 한마디로 전투 중에 격파된 셔먼의 숫자가 약 1350대였습니다. 이 사단 하나에서만 무려 편제 수량의 580%였죠. 이런 엄청난 손실을 꼬박꼬박 보충해낸 미국의 생산량은 진짜 대단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인명피해는 어쩔 수 없었어요. 1944년 후반부터 미군은 심각한 전차 승무원 부족에 시달립니다. 수리가 끝나거나 새로 도착한 신품 셔먼을 일선 부대까지 배달한 것도 정비병들이었죠. 이게 셔먼의 정원이 5명이잖아요. 근데 이 정원 5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4명, 심지어 3명만으로 운영하는 셔먼도 허다했습니다. 그나마 셔먼의 높은 기계적 신뢰성 덕분에 다굿발로 버틴 거였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장갑이 셔먼보다 얇으면서 주포도 76mm와 큰 차이가 없는 3인치 포를 갖춘 M10이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76mm 포탑제 셔먼에 비하면 나은 대전차 능력을 갖춘 데다 원래 용도가 전차 사냥이다 보니 운이 좋으면 당시 새로 나온 신형 철갑탄인 HVAP를 사용해 판터와 어느 정도 붙어볼 만했지만 불행히도 이 HVAP탄은요 2차 대전 중 만들어진 숫자가 매우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군 구축 전차들은 전쟁 중에 이 HVAP의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원래 컨셉대로라면 M10은요 독일군 전차들보다 압도적인 기동력을 바탕으로 신출 규모를 해서 약한 방어력을 보충했어야 했지만 M10의 속도는 판터에 비해 약간 빠른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방어력을 기동성으로 커버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탑 회전도 수동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완전 도는데 2분 걸렸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독일군 공격에 노출되면요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M10이 격파된 숫자보다 M10에 격파된 독일군 전차나 구축 전차가 더 많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죠. 판터나 티거 상대로는 어떨지 몰라도 여전히 독일군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4호 전차나 3호나 4호 돌격포 및 구축 전차 상대로 하면
M10의 3인치 포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M10이 공격의 선봉에서 서기보다는 방어적 입장의 전투를 주로 치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래도 M10이 동맹국에도 제공되었다고요? M10은 2차 대전 중 미군에서만 쓰인 것은 아니었고요. 가장 많은 약 1650대가 영국군에 넘겨져 울버린이라는 별명으로 사용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 중에 미군 전차 별명들은요, 영국군이 먼저 지은 다음에 미군에도 채택된 것들이었는데요. 이 M10의 별명인 울버린만큼은 미군에서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영국군에서의 M10은요, 3인치 자주포라고 분류돼서요, 다른 대전차 자주포들처럼 포병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는 이들 M10이 원래의 3인치 주포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독일군 맹수들의 위협을 미군과 달리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던 영국군은요, 곧 이 3인치 포의 한계를 깨닫고 대책 마련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17파운드 대전차포를 이 M10에 탑재하죠. M10은 17파운드 주포를 운용할 플랫폼이 한 대라도 더 필요했던 영국군에게 일종의 구세주였는데요. 영국제 전차나 자주포 중 이 포를 쉽게 장착할 기종이 적었고요. 특히 자주포로는 발렌타인의 차체를 개조하는 아처가 운용상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했기 때문에 셔먼에도 17파운드 포를 장착하던 마당에 셔먼보다 포탑이 넓고 위까지 탁 트인 M10에 17파운드 포를 장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M10에 17파운드 대전차포를 장착한 모델의 이름은요, 아킬레스로 바뀌었는데요. 이 아킬레스는 M10과 주포 위에도 앞과 옆에 17mm 두께의 장갑판을 덧붙여 방어력도 조금 높아집니다. 1944년부터 개조가 시작된 아킬레스는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1100대가 완성이 됐죠. 즉 미국이 넘겨준 M10 대부분이 아킬레스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노르망디 상륙의 D-Day 당일에는요, 겨우 124대의 아킬레스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적은 숫자의 아킬레스는요, 독일군을 상대로 무시할 수 없는 전과를 올렸는데요. 아킬레스가 올린 대표적인 전과는 1944년 7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진행된 찬우드 작전에서의 독일 전차들과의 교전입니다. 여기서 아킬레스 1개 중대가 독일군 제12SS 전차연대의 반격을 받아 맹렬히 싸웠는데요. 그 결과 4대의 아킬레스가 격파되고요, 4대가 손상을 입었지만 무려 13대의 독일군 전차를 격파하고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영국군 이외에도 자유프랑스군 역시 M10을 사용했고요. 심지어 소련도 54대라는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M10을 넘겨받아 실전에 투입했죠. 이제 M10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M10 구축 전차는요, 나름 성과를 올린 무기였지만 사실 미군 입장에서는 어느 모로 보나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래 미군의 구축 전차 개념은요,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장갑 방어력, 즉 맷집은 희생하더라도 적 전차를 원거리에서 압도할 화력, 즉 강한 펀치력과 높은 기동력, 즉 민첩한 발걸음을 가진 대전차 자주포를 만들어 전차의 작전을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M10은 맷집만 희생되었을 뿐 정작 화력도요, 예상외로 강력해진 독일의 맹수 전차들을 압도하지 못하게 된 데다 기동력 역시 주력 전차인 셔먼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원래 구축 전차에 기대됐던 미군의 작전 개념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둘째치고 구축 전차들 자신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이었죠. 결국 뭔가 다른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미군도 이 사실을 좀 늦게나마 인지하고 있었고요. 비록 아주 드물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독일군에게 티거나 판터 등의 전차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파악했습니다. 때문에 구축 전차만큼은 이런 맹수들을 상대할 강력한 주포를 탑재하거나 주포는 M10 그대로 두고 장갑을 더 희생해서라도 기동력을 극도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여겼죠. 이렇게 해서 미군은요, 아마도 미군 입장에서 가장 만족스러워했을 구축 전차 2종을 손에 넣었습니다. 바로 M36 잭슨과 M18 헬캣이었죠.